앞에 가시게 되면 그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 거기 보시면 이제 총론에 그 개념이 있고요. 2장의 분류, 그 다음에 3장의 특성. 여기가 이제 각각 한 문항씩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강론에 가서 경제론에 가면 1절에 수요와 공급에서 4문항.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1문항. 그 다음에 시장론을 가시게 되면 1절에 시장에서 하나, 입지론에서 하나, 지대론에서 하나, 도시공간 구조이론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경제론하고 수요와 공급이론하고 그 다음에 2절에 2장의 시장론에서 2절에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 하나,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면 정책론이 있을 때 3절서부터요.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거기서 한 4문항 정도인데 6절에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시장 개입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평균적으로 6개에서 8문제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금융론에 가시게 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평균적으로 한 5문항 정도. 그리고 6장에 가면은 2절에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2문항. 많이 나올 때는 뭐 4문항까지 나오는데 한 2문항 보시면 되고, 관리활동에서 하나. 그 다음에 마케팅 여기서 한 문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론이 있을 때 1장의 기초이론에서는요. 2절의 가격이론, 그 다음에 3절의 지역분석하고 개별분석에서 각각 하나. 그 다음에 2장에 가게 되면 2절, 3절, 4절에서 원래 한 문항씩 비중이 되어 있는데 꼭 3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즘 추세는 한 2문항 정도. 대신에 그 6절에 가면 평가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 그거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2절하고 3절 사이에서 이제 각각 이제 한 문항 정도씩.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로는 평균적으로 6개에서 한 7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총론에 대한 거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죠?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부동산 개념 나와 있을 때요. 1번의 협의의 부동산 밑에 민법상의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을 때 그거 이제 밑줄을 쳐 놓으시면 되고, 옆 페이지 가면은 양가로 2번에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독립물이라고 있을 때 3페이지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기억에 대한 거를 이제 밑줄을 치실 때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거기까지 뭐 밑줄 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5페이지 가시게 되면 2절에 부동산 경제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밑으로 동그라미 1, 2, 3, 4, 5번 그래가지고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라고 돼 있어요. 그 종류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가면은 기술적 개념에서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는데 4번까지만 밑줄 쳐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종류만 구별할 수 있어도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어 정도 일단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용어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해서는요. 그 옆에 7페이지 상단에 가면 참고란에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돼 있을 때 걔네 2개를 밑줄 쳐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가시면은 상단에 18번에 국어가 있고요. 19번에 유지가 있어요. 그 2가지 정도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용어로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게 되면 대지, 택지, 부지가 있을 때 15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2번의 택지, 3번의 부지 그 정도 체킹하시고, 후보지 이행지에서 1번의 후보지, 뒷장에 가시면 2번의 이행지 그거 체킹하시고, 양가로 3번에 가면 필지하고 획지 있어요. 걔네 체킹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양가로 4번에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돼 있는데 나지, 그 다음에 건부지,
체킹해 두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8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퍼락지라고 있어요. 걔네 그 체킹해 두시고, 그리고 그 위에 공지라고 있는데 근래 이 공지를 또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공지까지는 체킹하시고, 옆 페이지 가면은 양가로 11번에 소지라고 있어요. 그 소지도 가끔 활용하니까 소지도 체킹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 넘겨서 21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주택이 분류라고 있을 때요, 단독주택하고 그 밑에 가면은 양가로 2번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는 그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을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요즘은 물어보니까 단독하고 공동주택 정도는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성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7페이지 가시면 부동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27페이지 가시면 그 부동성 안에서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에 활동하고 현상을 국지화시킨다는 거 2번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든다는 거, 6번에 가게 되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가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는 거, 그건 이제 체킹해 두시고요. 부증성에 가시게 되면 파생 현상에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가게 되면 최유효 이용의 강조 근거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에 가시게 되면 1번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우리 교재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전에 가게 되면 토지 특성으로 나오면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그냥 감가상각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치보존수단이 우수하다는 거, 5번에 가게 되면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에서는 1번에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인접성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6번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뭐 그런 정도 인지하시면 되고요. 인문 특성에서는 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1번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을 때 1번에 파생 현상에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39페이지에 공간 개념이 있는데, 공간 개념에서는요 어디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41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우리나라 민법은 유역주의 입장에 있다. 그건 이제 체킹해 두시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지하권이 있어요. 지하권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뭐 위치 환경은 뭐 딱히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제론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수정을 하나 해드리는데, 뒤로 쭉 넘어가셔서 제가 일단 책을 이걸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아가지고 다 훑어보진 않았는데 343페이지 가시면요, 343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그 굵은 그 색이 틀린 박스 하나 있죠. 343페이지에. 거기 한 박스 안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건 삭제하시면 돼요. 얘도 적용이 돼요. 이게 원래 개정이 되기 전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자기관리가 100분의 40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100분의 50을 이렇게 줬었어요. 이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부동산 투자회사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 특례 조항이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문에 가게 되면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라고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죠? 영업에서 그 인가나 등록 이후에 그 자기 자본에 의해서 이제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라고만 돼 있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니까 그거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를 또 가셔야 되냐면
361페이지 가시면 거기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가면 틀린 것 하면은 답이 5번이죠.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틀린 건데 해설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틀리다는 얘기죠. 해설이. 얘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투자해서법 갔을 때 설명을 해드리겠으나, 그래서 이게 이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주식회사 보게 되면 대주주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10%부터 출발한 거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대주주가 10%밖에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소유 비율을 계속 늘려준 거예요. 늘려줘가지고 지금 몇 프로까지 50%까지 지금 확대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경제론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단원을 이렇게 이제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기본서 이제 수업할 때요. 이렇게 밑줄 치는 애들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대충 뭐 그쪽에서 문제를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론은 이제 기초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이 경제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세분하면은 이렇게 5가지예요. 5가지. 평균 5개 나오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경기변동 포함해가지고. 계산 문제는 여기 있는 탄력성 하고요. 여기 있는 균형이 있죠. 계산 문제는 여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올 때가 있고요. 2개를 동시에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정도는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뭐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딱히 뭐 어려운 공식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초 관계에서는요, 저량하고 유량 정도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수요하고 공급 법칙하고, 그 다음에서 수혜량하고요, 공급량,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의 변화. 요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올해 시험에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출제해 줬으니까. 그 기초 개념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렵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되겠고. 수요하고 공급 요인에서는요,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련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건데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 구별할 때 되게 힘들어해요.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해주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공급 측면에서는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일단 중요한 게 생산 요소 가격.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에 가게 되면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3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을 알아야 돼요. 계산 논리가 여기서도 나오니까.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또 공급에서는 이제 가격 탄력성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공통적으로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요 요인을 또 알아야 돼요. 요인을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지는 요인 정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균형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산 논리도 나오니까. 그리고 경기 변동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거미집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미집 이론이 4년 연속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거미집 이론이 등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낼 만큼 다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경기 변동의 기본적인 것까지는 이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경기 변동 정도는 어렵지는 않고. 그러니까 5개가 나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맞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뭐 실수를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3-4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논리가 이해가 돼야 뒤에 나가서 경제 용어가 반복이 됐을 때 그거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원 수업 들어갈 때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해줘요. 이 단원에서는 뭐를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대충 그 정도에 대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면 6시험 이상 만들 때는 별 지장이 없어요. 뭐 이 안에서 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8페이지를 가시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는데 이게 기초예요. 그렇죠? 왜 기초가 되냐면 일반 그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가면은 주가가 형성이 돼 있죠. 주가.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주가는. 주식시장의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이거. 그럼 자본시장에 가면은 이자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자율은 어디서 결정이 되겠어요? 이자율은.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은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다 제목 적은 게 뭐 적었어요? 그렇죠.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 도구로 쓰는 게 수요와 공급 이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 이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주로 금융사고를 많이 써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 통합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근데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이론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뭐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 그러면 거기 우리 수요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요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수요라는 자체가. 그죠? 시장에서 요즘 저기 제철 과일이 뭐예요? 사과예요? 그럼 만약에 햇사과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면 사과 한 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겠죠. 그럼 한 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싸다. 맛만 봐야지. 그러면 한 개 정도만 사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장을 마트에 갔을 때. 근데 조금 지나면 사과가 이제 쏟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한 2,500원 해요.
조금 싸졌어도 여전히 비싸니까 몇 개만, 두 개만 장바구니에 담아야겠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한 개 500원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까지는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수요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가격이 주어지겠죠. 이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고 생각하는 계획이자 욕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수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수요를 표현할 때는요, 곡선 전체로,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데 곡선 전체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요량이라는 거는 이 중에 가격이 특정한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최대의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그거는 추가로 배우시면 되겠고, 일단 제시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요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먼저 성격은 뭐냐면요, 얘가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가 완료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죠. 그게 이제 기념주화, 우표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발매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기념주화를 발매를 했을 때 얘가 아무래도 기념주화니까 한정 세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매를 5,000 세트만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나는 나오면은 내가 다 살 거야. 나는 1000세트 정도 살 거야. 나는 100세트 정도 살 거야. 나는 5세트 정도 살 거야. 각각 개인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발매를 할 때 수량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발매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합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발매하면서 1인당 2세트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소비한 거는 몇 세트밖에 없어요. 2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소비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사전에 구매하겠다는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게 수요 그러면요, 유효라는 표현이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수요는 무슨 수요를 가리킨다? 네,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효 수요를. 그러면 유효 수요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 구매하겠다는 뭐를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 계획은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얘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입차 매장에 가가지고 내가 벤츠를 사러 왔다 이러면은 어느 자동차 딜러라도 당연히 의심을 할 거예요. 그죠?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와.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욕구를 갖고 있다 수요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뭐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한 달 벌어들인 소득 정도로도 충분히 물건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고가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가지고는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매력에다가 저축이라든가 금융 대출금이 있죠. 요것들도 구매력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것도.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하고 공급은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즘 제철 과일이 사과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30개를 소비했대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30개를 구매해서 30개를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한 번에 30개 소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 3년간 소비한 게 30개라 그러면 결코 많은 양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사람이 소비한 양이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많다, 적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무슨 개념을 대입을 해요? 기간 개념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를 명시하냐면 이걸 명시해요. 기간을. 그래서 한 달에 소비한 것이냐, 하루에 소비한 것이냐, 1년의 기간에 소비한 것이냐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수량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학에서는 유량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절량이 중요해요. 절량이.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사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과라는 거는 작년에도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공급된 애가 있고 올해 공급된 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올해 새롭게 사과가 공급이 될 때쯤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아직도 시장에 있다? 거의 소진됐다. 거의 소진된 거예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기간 내에 공급된 것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있죠? 얘도 2016년에 공급이 된 게 있고 2017년에 공급이 된 게 있죠. 그럼 올해도 주택이 새로 공급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은 다 없어졌다. 그대로 시장에 있다. 그대로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학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절량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 이 주택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유량하고 절량이 있으면 출제를 하면 뭐를 더 중시해서 출제하겠어요? 절량을 중시하는 거예요. 절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재화는 유량 개념으로 파악하지만 부동산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량 개념을 기초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한 이제 쭉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요 절량 변수에서는요. 절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절량 변수 중에서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세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출에서 나온 거는요. 그 세 가지 변수만 알면 답을 풀 수 있게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가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있다 보면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죠. 너 언제 잘 거냐고. 그럼 걔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절량 변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 세 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를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49페이지에 예제 있죠. 기본서 예제. 거기 보면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거기 찾아보시게 되면 니은의 자산 들어가 있죠. 디귿의 인구 있죠. 비읍의 재고 있죠. 걔네 세 가지 동그라미 치시면 그게 인재자예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비읍 들어가 있는 애가 2번이에요. 그죠? 절량 변수가. 걔네 세 가지를 찾으면 답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게 되면 문제 물어보는 거는 딱 그거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을 풀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거기를 안 벗어났다고요. 지금까지 문제를 출제했었을 때. 아,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82페이지 가면 거기 문제 1번이 있죠. 그죠? 절량 변수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찾으셨나요? 82페이지? 예? 예. 가면 재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산이 있죠. 도시 인구 있죠. 그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답이 몇 개겠어요? 세 개. 그러면 이 문제도 인재자를 알면, 아까 본문에 있던 문제도 인재자를 알면은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게 어떤 거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제 간단한 것만 정리를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구별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 다 외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년 그 5월 달이 되면은 소득세 신고 들어가죠. 그럼 그때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그 소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그 수익 개념이겠어요? 아니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개념이겠어요? 1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이라는 것은 기간 개념이 명시된 유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여기서 나는 소비하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뭐 하겠어요? 비축하겠죠. 그래서 쌓인 게 그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소비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가 계속 쌓여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변수냐면 절약 변수고 얘네는 유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 요건을 하나씩 다 구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절약 변수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을 기초로 해서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하지만 부동산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에 유량뿐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절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도 포인트를 잘 둬야 돼요.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유량 개념 안에다가 18회, 19회, 20회, 22회, 24회 이렇게 줬죠. 근데 실상은 문제에 물어본 포인트는 다 절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량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1분 안에. 40문제 40분에 푸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상단 박스에 보면요.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돼 있죠. 50페이지. 그렇죠? 나중에 여기 저쪽 그 강의실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한시적으로 여기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절로 옮겨가면 웬만하면 2분씩 앉아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강의 듣다가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하는지를 깜빡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옆 사람을 봐야지 대충 어디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 둘이 같이 떠나면 뭐 방법이 없고, 그죠? 둘이 같이 떠나면 선생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소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용어인데 그냥 설명만 뭐 간단하게 들으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소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 일단 여기 있는 하우징이라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우스는 주택이 아닌 거죠. 예, 하우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주택 개념이 아니라 주택을 명시할 때는 이제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니드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디맨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이걸 일단 명시를 해요. 욕구를. 자, 그 욕구라는 것은요. 본원적 욕구라는 게 있고 구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니드라는 거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욕구를 갖고 싶다라는 뭐 욕구.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겠죠? 그게 본원적 욕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장난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장난감을 선호하진 않아요. 남자아이들은 로봇을 선호하고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선호할 거예요. 그죠? 그게 구체적 욕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겠어요?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 있겠죠. 그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주택 수요. 주택에 대한 갖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요거예요. 니드. 그죠?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도 주택은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고 그냥 뭐만 갖고 있는 거야? 욕구. 그래서 일반적인 무주택 서민은 요것만 갖고 있어요. 본원적인 욕구만.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 된다, 아니면 연립해야 된다, 거실의 면적은 몇 평이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의 본원적인 욕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욕구로 표출이 돼요. 나는 아파트, 고급 빌라 이런 식으로 표출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수반하고 있으니까 구매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에서 그 욕구를 채워주겠어요? 시장에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구매력은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집은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냐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정부가.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싸게.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욕구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대다수 초등학생도 갖고 다니는 게 모바일 폰이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즘 솔직히 가게 되면 그냥 공짜로 줘. 공짜 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공짜 폰도 왜 못 사겠어요? 한 달에 내는 통신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폰을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걔를 소비할 때 들어가는 그 수수료, 임대료 이런 비용 부담이 줄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간 기업에서는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공급해 줘야 돼요? 정부가 공적 기금을 투입해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 수요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장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주택 소요라는 것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 원리에서 유도된 사회적 기준에 필요한 주택의 수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계층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 용어를 내가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저런 식으로 해서 인제자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외워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를 따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따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원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글자를 따가지고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합격은 일단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합격한 분도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이해해서 정리한 것보다는 외워서 들어간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날 시험 본 분들도 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아마 깨끗할 거예요. 그죠? 모두가 신선 모드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들으시면은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듣죠? 네, 매주 올 때마다 신선할 거예요. 내용이.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 복습을 지금서부터 꾸준히 하는 분들은 무난하게 동차 합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방심하면 시간 금방 가요. 네? 벌써 여러분들하고 2번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번 더 오면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4번 보면 12월 가는 거예요. 그럼 또 1월 달로 가는 거예요. 1월 달로. 시간 금방 가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수혜량과 수요 곡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수요 결정론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는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뭐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인구 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지금 거기 50회에서 51페이지까지. 그죠? 그럼 걔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애예요. 그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변하면 변할 거 아니에요. 관련제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당해제화라는 애가 있고 무슨 제가 있어요? 관련제가. 당해제화는 뭐를 당해제화라고 그러겠어요? 당해제화는 당해제화. 해당제화 또는 당해제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만약에 아파트 시장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파트가 당해제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제라고 있죠. 관련제는 이거예요. 자,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으면 둘 다 주택이죠. 둘 다 주어지는 효용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에 또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과 다른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무슨 재화? 그걸 관련제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콜라도 가격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콜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다른 재화라고 그래요. 다른 재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시면 자, 건설업체 중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얘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 재화의 소비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는 당해제와 관련제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꾸준히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다가 아파트의 분양가가 비싸지게 되면 어디로 선호를 바꾸겠어요? 그렇죠. 빌라나 연립이나 다른 거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대비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확보하든 매수자를 확보하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내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당해제가 있고 뭐가 있다? 관련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한다 그랬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 각각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러냐면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무슨 변수? 독립변수.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지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탄력성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요.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요. 수요량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가격이 나왔고요. 소득이 나왔고 수요량이 나왔어요. 그럼 변수가 몇 개예요? 3개가 나왔어요. 그죠? 변수가 3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 있죠. 네.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2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종축하고 횡축의 2가지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변수는 몇 가지인 거예요? 3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그래프 상에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가정이에요. 이 가격이 변할 때는
가격 이외에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주는 거예요. 가격만 변한 것이고 얘가 변했을 때 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를? 이렇게 쓰기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학자들이 만약에 여기를 가격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 그러면 소득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소득하고 수혜량으로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약속을 정해서 여기를 뭐로 표시했다? 가격. 그러면 얘가 변한다고 가정할 때 이 소득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변수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변수가 변할 때는 얘들은 불변인 거예요.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뭐 하나만 변한다? 가격 하나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수혜량이. 그러면 소득 얘네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변하는 것을 표시할 때는 거꾸로 뭐가 일정하다고? 가격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얘들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고 수혜의 변화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를 가격을 쓰고 여기를 뭐를 쓴다? 그래서 수혜량을 쓰는 거예요. 그런 공급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서 수요 함수를 얘기하면은요 주로 가격하고 뭐 수혜량과의 관계만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의 수요 함수고 모든 여러 가지 요인을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오로지 그 당의 재화의 뭐란 얘기예요? 가격 하나만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미 이렇게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요 함수를. 그러면 여기 현재 요 수혜량이라는 게 미지수예요. 그죠? 지금 수혜량으로만 표시가 돼 있지 부호로만 표시가 돼 있지 얘가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수혜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110-2p라고 돼 있죠. 요 p가 바로 뭐냐면 이게 가격이에요. 프라이스의 약어니까. 그러면 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혜량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가격이 만약에 10이에요. 10. 그러면 1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110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논리란 얘기죠. 얘가. 그러면 110에서 20을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9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수혜량은 얼마가 된다? 90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얼마가 되면 20이 되면 그러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이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겠어요? 70.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혜량이 9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근데 이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올라갔더니 90에서 얼마로? 70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20에서 10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거꾸로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다른 조건이 어떻다고 가정할 때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여기를 살펴보면은 가격하고 수혜량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량이 줄죠. 이를 표현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일로 하락하면 수혜량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 할 수 있다? 반비례. 그렇죠.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이게 또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나중에 계산에 대한 논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얘가 수혜량의 변화율이에요. 전 나중에 계산 논리 할 때 정리해 드리겠지만 분수식이 주어지면은
두 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가 있죠. 예, 통상 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예요. 그죠? 근데 분자라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예요. 미지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를 0.8을 줘요. 그죠? 근데 가격이 10%가 상승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수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변하는데 이 크기만큼 변하는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0.8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8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8%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그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그 줄어드는 이유는 이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야. 수요 법칙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작용한 결과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학생분들이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조차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면 전체 양의 변화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수요 법칙이 있죠.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가 뭐냐면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가격으로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뭐로? 수요량. 그러면 얘가 10하고 20일 때 얘가 70과 90으로. 이 숫자는 여기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0하고 20만의 가격을 줬잖아요. 근데 실상은 10하고 20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11서부터 19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만나는 요 점들이 있죠. 요 점들을 쭉 연결해 준 게 바로 뭐다? 그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 곡선은 무슨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냐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거야. 얘가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하향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또는 한계형 뭐 균등에 대한 법칙이라든가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러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하실 거는 대체 효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주어지는 뭐가 같아요? 효용이 같죠. 얘도 탄산음료고 얘도 탄산음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1,000원이에요. 얘도 가격이 1,000원이고 효용이 같고 가격이 같으면 각각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 마시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다 마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얘는 가격이 그대로 1,000원인데 그죠?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가격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효용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콜라의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그죠?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싼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다의 소비를 줄이고 거꾸로 무슨 소비가? 콜라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우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체 효과라는 거야.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가 나오는 거야. 그죠? 나중에 또 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수요곡선의 니은의 형태 및 특징에 가면 A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A. 거기 하면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를 갖는다? 오하행하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밑에 갔더니 B에 가격 그려놓고 가로 열고 무슨 변수라고 해놨어요? 독립변수. 그런 다음에 수요랑 그러고 가로 열고 무슨 변수라고 해놨어요? 종속 변수. 조금 아까 했죠? 얘네들이 무슨 변수? 독립변수. 얘는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종속 변수니까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53페이지 가면 상단의 4번에 수요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 법칙. 그죠? 수요 법칙에 보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이 완전하진 않아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뭐 이렇게 다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소득 효과하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대체 효과라고 돼 있죠. 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합성어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격 효과라고는 잘 안 쓰고 소득 효과하고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우리는 거기 보면 대체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로 대체해서 수요하는 효과라고 그랬을 때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사이다도 1,000원이고 콜라도 1,000원이었는데 콜라의 가격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사이다의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소비하는 패턴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이렇게 체킹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돼 있죠. 거기 별표 하시는 거예요. 별표. 가로 보면은 뭐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5회, 26회 이렇게 돼 있죠. 예.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죠. 기초에서. 작년에 올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걸 맞추라고 준 거예요. 맞추라고. 그냥 탁 보면 찍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하기로 하십시오. 쉬었다 들어오십시오.